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생활문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뭐 재단 직원 또는 기획자분들께서 생활문화 관련 일을 하실 때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뭔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문화라는 게 본성적으로 개인의 향유 수준에서 사회적 활동으로 나아간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 즉 문화적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좀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 앞에 살펴본 그 정신장애인 아리아리의 사례는 처음에는 문화 향유형 공동체, 이른바 문화의 공동체로 출발을 했죠. 정신장애인에게 예술적인 거를 경험하게 하는 그냥 여가 프로그램 또는 즐거운 예술 감수성을 키워주는 수준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점점 이 아리아리가 얻어간 그 가치는 사회적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사회적인 불신의 벽을 넘는 혁신적 활동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회혁신형 문화 공동체 또는 사회혁신형 생활문화 활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이제 문화 공동체 활동이나 생활문화 활동들을 제가 직접 사례 조사를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 크게 저렇게 나눠집니다. 즉, 첫 번째 문화향유형 문화 공동체로 여전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기타 동호회는 기타 동호회인데 수준이 올라갑니다만 이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걸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냥 기타 동호회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 문화영역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사회혁신형 공동체 또는 사회혁신형 활동을 지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재단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원 사업의 유형이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문화 향유형도 하면서 사회적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 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문화적 활동에 관심이 있어 시작했던 두세 명에서 뭐 10여 명의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활동이 사회로 나아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혁신형 공동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즉, 체육활동은 자기 신체를 건강하는 거에 갑니다만,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뭔가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어떤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변하는 게 이 생활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식화가 자칫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 저 도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활문화 영역을 구분하거나 또는 활동을 할 때 일반적인 문화 향유형뿐만 아니라 저렇게 사회혁신형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저 제일 왼쪽에 이제 제가 박스로 놓은 게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거죠. 에 보면 4-1 과제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형 일상실험실 뭐 나와요. 이른바 그 리빙랩을 문화 분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 사업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저 사업은 예술의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도시 재생에서 미술, 벽화를 그리거나 뭔가 그 안에 미술적 활동을 토대로 그 거리를 밝게 만드는 것. 즉 전문적인 영역의 예술 활동이 사회를 바꾸는 하는 리빙랩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생활문화 동호회나 생활문화 단체는 여전히 그냥 뭐 노래 배우고 그림 그리고 또 우리끼리 발표하는 형태로만 이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문화 지원 사업에서는 저렇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문화기획단체나 문화예술 전문단체들에게 대상으로 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을 요구를 하죠. 생활문화는 여전히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에 돈을 주거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아까 앞에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생활문화 활동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따르면 저렇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으로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원주민하고 이주민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든 완주군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이 완주군 같은 경우는 공장, 현대자동차 이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요, 저쪽 경상도에 있었던 그 공장들을 다 이렇게 이주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 오신 그 부인들이 아무 친구도 없는 곳에 왔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낯선 시골에, 노인들밖에 없는 곳에. 여기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또는 그 마을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원래 살던 그 고령층 노인은 어떠겠어요? 젊은 친구들 와서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게 바로 원주민, 이주민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회복지적으로 해결할 건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인 거죠. 도심공동화. 비어있는 집, 거리, 어떻게 할 건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리아의 사례처럼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 그 다음에 생활 사막화라고 하거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마트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약국도 없어요. 이걸 이른바 생활 사막화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복지를 해주고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의 문제죠.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문제, 학교에서 안 되고 있는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문제. 그 다음에 집단 갈등 문제, 행정과 지역사회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행정적인 걸 수도 있겠고 사회복지적일 수 있겠죠. 이걸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거 영역에서 생활문화 영역도 보다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활동을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조사를 해보니 그 생활문화 단체가 뭔가 그 활동을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사회혁신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제 완주군에서 이주한 그 여성분들이 어렵고 외롭잖아요. 힘들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주민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모임을 하기 시작해요. 글쓰기 모임을. 그래서 이걸 단체를 지원해줘요. 이분들이 갖는 목적은 처음에 하나죠. 그냥 우리끼리 좀 외로움을 이겨내고 해보자. 근데 글도 한번 써보자. 이 모임이 점점 많아져요. 지원이 자꾸 늘어와요. 그러면서 이 모임이 활동이 넓어집니다.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책도 출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 여성이 뭔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하나 임대해가지고요. 플랫폼처럼 와가지고 그냥 그 공유 오피스 형태의 사업도 하고요. 자, 이주민끼리 했다가 이제 원주민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해요. 환경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거는 그 단체의 대표가 고생할 때, 죽으라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인건비 지원이 없잖아요. 이 단체의 대표가 미친 듯이 자기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3년, 4년, 5년 가죠. 그럼 지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표가 이제 다 그만할래. 당신이 좀 해봐. 그러면 대표가 힘든 거 안 해도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서 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결국 필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생활문화 활동도 사회혁신형 또는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걸로 확장이 되거나 공동체적 영역으로 가면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접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보조 사업은 이게 인건비를 할 수가 있는 거나 수익 창출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사업을 토대로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생활문화 활동이라는 게 언제까지 동호회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이걸 토대로 수입이 창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공동으로 뭔가 찾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는 동호회였어요. 한 5년 쳤어요. 이 정도면 준 전문가 됩니다. 여전히 어디 그냥 조그마한 동네 무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전문 예술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가 뛰어 올라가도록 질적 도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무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뭐 사업자를 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맞는 예를 들어서 출연료도 줘야 하고 자꾸 뭔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주민의 그 여성분들이 만드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 플랫폼,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사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 지속 가능한 단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이 그 예를 들면 콘텐츠 산업에서 키우는 뭐 스타트업, 네트워킹, 엑셀레이팅이라는 이런 단계처럼 생활문화 활동도 저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문화의 두 번째 방향에서 우리가 고민할 거는 바로 저 취향에서 치유로라는 방향입니다. 이 생활문화라는 것이 왜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문화적 욕구 충족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걸 많이 이야기해요.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의 질에서 문화적인 욕구,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기본 논리입니다. 근데 저 논리에 따르면 문화적 욕구라는 게 뭐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반드시 국가가 해줘야 하는 일이에요. 건강은 어떻죠? 건강은 무너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고, 또는 국민은 반드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도 가야 하고. 문화적 욕구는 취향이에요. 취향이라는 거는 내 선택권으로 이해해요, 사람들이. 내가 영화를 보기 싫은데 굳이 영화를 봐야 돼? 안 봐도 돼. 내가 꼭 공연을 봐야 돼? 안 봐도 돼. 공연을 보고 싶어? 그럼 네가 가서 네 돈 내고 가서 봐. 라는 게 취향, 즉 선택에 의한 취향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욕구 충족이라는 것으로 이 생활문화 영역을 이야기하니까 시간적, 재정적, 돈의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40대, 50대 사람들의 취미 생활로 이 생활문화 영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문화 활동을 하시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대학 보낸 여성분들, 직장을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대체로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를 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활문화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 심리적 건강과 관련돼 있는 이른바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치유의 목적을 생활문화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취향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이 겪는 굉장히 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저 심리적인 문제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현대사회에서는 자살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타난 무한 경쟁 사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애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도태돼요. 당연히 그러면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마을의 울타리에서 내가 잘못하면 혼나긴 했지만 내 잘못을 마을 주민이 해결해 주거나 내가 뭔 문제가 발생하면 내 친구가 같이 도와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무한경쟁 사회에서는요, 내 옆에가 적이에요. 내가 자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성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내 실적을 쌓아야 돼요. 야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또 뭔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을 높여야만 내가 돈도 벌고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한경쟁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를 학자들은 위험 사회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위험이 아니라요, 이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는 이 내 존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위험 사회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신경증 사회로 가고, 이런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신심리적 문제는 쌀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정신적, 심리적 치유, 내 존재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 자본주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 실업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사회복지입니다.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쌀을 줬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예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한 어떤 그 존재적 위기감, 피로사회, 위험사회예요.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한 것이 뭐냐? 쌀과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정신심리적 치유, 즉 문화적이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이 해결 방안이다. 즉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문화 영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그 현대 사회의 위험 사회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취향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체육은 어떠냐? 생활체육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생활체육 프로그램 1달러를 지출을 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3.43달러, 최소 1.07달러 이렇게 나온다고 나와요. 이거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을 주 3회 30분 운동하면요, 알츠하이머병이 50% 감소되고요, 대장암이 40, 50% 감소된대요. 근데 혹시 자, 전시회를 1년에 몇 번 갔는데 내가 알츠하이머병이 몇 퍼센트 감소되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림을 막 그려요. 내가 일주일에 주 3회 30분 이상씩 내가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렸어. 그럼 내가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몇 퍼센트일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있느냐? 여전히 생활 문화나 문화를 향유하는 거를 취향의 문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즐기는 여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대사회가 겪는 이런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치유의 수단으로 보면 당연히 생활체육처럼 저런 연구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나타났던 작년 겨울, 작년 하반기에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내놓은 거예요. 저 네 가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 조심하되 과도한 공포감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이거 이제 정신건강 의사들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틈틈이 운동하기. 네 번째, 취미생활 갖기. 실내 텃밭 채소 키우기. 생활체육 들어가 있고요. 원예 들어가 있고요. 의료복지 들어가 있고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생활문화는 없어요. 코로나 블루의 극복 방안으로 생활문화를 한 늘만 하잖아요.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혹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면 뭔가를 같이 해보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생활문화라는 거는 코로나 치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의료적 행위이다. 코로나 치유는 의료적 행위이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식물 같은 이런 키우는 걸로만 이야기된다는 거죠. 저는 이건 이 생활문화를 하는 영역에서 굉장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현재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지금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또는 뭐 지역문화진흥원이나 또 몇몇 연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놓는 사례는 원예 치료라는 건데요. 원예, 아까 말한 가드닝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연구인데요. 원예 활동, 즉 꽃을 키우고 삽질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좋냐? 어떻게 나타나냐? 저 사진 보시면 저 뭔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가 몸에 패치를 다 붙였어요. 이게 뭐 이렇게 10년도 검사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 뇌파 검사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삽질, 모종, 뭐 심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내 신체에 어떤 건강 운동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리 운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처럼 이런 허벅지 근육에 이런 게 얼마나 코어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 이런 걸 저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런 비교를 분석한 토대로 그래서 삽질은 어느 정도 또는 원예 활동의 이런 높이는 어떻게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거는 단순히 그런 기능의 뿐만 아니라 저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해를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치료되는 치유 행위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원해는 그냥 꼭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야라고 막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게 재미있는 우울증 환자 대상이에요. 저걸 이제 임상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집해요. 모집해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요. 이걸 돌려보면 스트레스 지수를 나타내고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대요. 그걸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뭐 꽃도 심어보고 꽃도 꺾어서 아파도 해보고 뭐 노래도 불러보고 막 이걸 해요. 2시간 동안. 그 다음에 또 피를 뽑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게 이게 낮아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이 원해라는 게 치유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치유농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의료계에서요, 치유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못 만들겠는데 치유농업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치유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계속 그쪽 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생활문화라는 거의 목적이 어떤 취향이라는 개인으로만 맞춰지지 말고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으로 맞춰지면 반드시 이걸 해야 하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의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이 뭔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상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건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가 치유와 관련 활동을 갔으면 좋겠고, 그걸 연계하다 보면 돌봄으로 또 이어집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요, 그 지역 케어라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돼요.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돌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의 의료 체계하고 연계해서 의료와 사회복지와 기타 등등이 같이 통합해서 이분들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문화도 들어가야죠. 밥 주고 건강 챙겨주는 것만이 노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것도 필요한 거죠. 여기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또는 문화영역이 같이 포함돼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예술가가 가는 게 아니라 생활문화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생활문화 활동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바로 저 문화돌봄, 특히 저 지역 통합돌봄에 같이 연계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원해돌봄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정부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저 문화돌봄 사업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방향 전환은 생활문화 영역과 관련해서 직업과 시장으로서 생활문화를 바라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뭔가 자발적으로 그 생태계 구축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렇게 도식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생활문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생활문화 공동체 대표들도 있고요. 어느 시설의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생활문화 영역은 전문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니네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들이잖아. 니가 조금 수준이 높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다 뭘로 이해하냐?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로 이해해요. 그래서 인건비 책정도 안 되죠. 그리고 나 이거 인건비 좀 나 힘들어서 못 오겠어. 너 그거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 생활문화 영역이 확장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인데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원이 배제돼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에서도 이분들은 예술인은 받지만 이분들은 배제되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해서 그만둬요. 그러니까 공급이 기반이 붕괴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향유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또 질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전문 분야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수준은 올라가지 못하죠. 또 전문성이 그러면 결여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전문 분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과 연결되는 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생활문화 영역을 자꾸 이 전문 직종을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활문화를 마치 무슨 그냥 봉사활동 또는 내 개인적 취미활동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시장으로서 볼 필요가 있고, 하나는 직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또는 받는 사람 또는 그 라켓, 시설업, 프로그램, 어마어마하죠. 특히 온라인적인 것도 발전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생활문화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잘 해야 아트마켓이죠. 아트마켓에 그 매대 하나 설치해서 공해 오신 분들이 물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강사로 나서면 비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보다 강연료도 훨씬 줄거나 교습비도 적죠.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이 공공영역, 정책영역에서 생활문화를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장과 산업으로 보지 않는 한 생활문화 영역은 정말 관심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영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영역에서는 좀 이렇게 시장의 영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 기획자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또는 내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걸 기획비를 인정받지 못해요. 노래 하나 만들어도 이거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박 났어요. 성공 사례라고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신문에 다 났어요. 단 1년도 안 돼서요. 전국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의 지적인 어떤 기획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인정받는 건 어디 가서 사례 소개하면서 받는 강습비 20만 원, 30만 원이죠. 이건 역시 시장하고 산업 영역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생활문화라는 기획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 기획 프로그램도 독창적인 창작물로서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머리 써서 생활문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영역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생활문화 전문 인력의 영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제 문화인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문화기획, 축제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거죠. 이 기획을 해서 예술과 주민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획자들이죠. 문화매개. 이분들은 이제 시설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대표일 수 있는데, 이 주민이 이런 프로그램을 원해요. 그러면 나는 이 원하는 주민을 어떤 장소 또는 프로그램에게 연결시켜주는 작업들,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문화행정, 시설에 계시거나 재단에 계신 분들, 이런 문화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지역문화 인력이라는 영역이 크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살펴보는데, 앞으로의 영역은 저기 융합 영역인 것 같아요. 생활문화 영역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다른 분야하고 융합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문화 돌봄이 그 첫 번째입니다. 문화 영역만으로 돌봄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즉 아이 돌봄도 교육 전문가가 같이 아이 돌봄을 예술적 영역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노인이나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돌봄도 사회복지하고 연결되거나 의료하고 연결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융합 영역으로서 문화 돌봄이 갈수록 커질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치유 영역. 아까 설명드린 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치유. 근데 그 치유를 위해서는 임상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치유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냥 내가 그 취약계층한테 프로그램 제공해서 그분들 조사해서 만족도 높고 치유됐다고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영역이죠. 생활문화도 분명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생활문화를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셜벤처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도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생활문화 영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그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발표를 마치면서 몇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한마디로 생활문화 영역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소개조차 안 됐고요. 실제로 주민들은 생활문화를 코로나가 딱 멈추는 순간 식당을 안 가는 것처럼 생활문화 활동을 완전히 멈췄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활체육은 여전히 합니다. 집에서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동네 걷기도 해요. 근데 생활문화 활동은 끊어버리죠. 이건 뭐냐면 여전히 생활문화는 선택의 문제, 즉 반드시 할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가 시간적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는 필수적 활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지만 시장과 산업으로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생활문화의 목적을 취향에서 치유로 넘어가는 이런 그 정책적 방향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여러분의 활동이 어떤 또 다른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전문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융합적 활동을 토대로 영역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에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